예,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도구교육과 교수 성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어, 교육종합연구원에서 귀한 분을 모시고 해외 초청학자 강연회를 어, 열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오늘 장태환 교수님께서 어, 미국 UC 리버사이드 대학 교수님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한 기쁨이자 저희로서는 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환 교수님께서 오늘 특강을 해주실 텐데요. 어, 간단하게 장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학부를 졸업하시고 UCLA에서 광주 항쟁과 재미 한인 사회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84년에 받으시고 이후 한흑 갈등 연구 라는 주제 New Urban Crisis, Korean Black Conflict in Los Angeles로 버클리 대학에서 1990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UC 리버사이드 소수민족학과 에스닉 스타디즈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김영옥 재미동포 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저서로 에스닉 Peace in the American City, Building Community in Los Angeles and Beyond 1999년 공저를 하셨고 그 다음에 2004년에 아시안 아메리칸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발자취를 따라서 1995년 등의 저서가 있으시며 로스앤젤레스 폭동과 인종 문제에 관한 두 권의 책을 공동 편저하셨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한 해외 동포에 관한 주제로 Korean American Studies 불리틴 특별판을 편집하여 출판하기도 하셨습니다. 번역서로 Unsung Hero, The Colonel 영옥 킴 Story 2011년 이제 책이 나왔고요. 그 밖에 한흑 갈등 연구와 로스앤젤레스 폭동에 관한 수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노예 위안부의 증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일본이 한국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증빙 자료를 발굴하는 성과도 올리셨습니다. 인종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로스앤젤레스 인간관계위원회의 존 앤슨 포드 교육부분상 상을 수상하셨고 1995년에 이 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장, 목련장을 수여받으셨고 해외 한국인 학자로서 이제 공헌을 인정받아 목련장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SAT에 한국어가 들어가는 그 공헌을 인정받으셔서 대통령 표창을 또 받으셨습니다. 예, 오늘 장태환 교수님을 모시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외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태환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예. 예, 방금 소개받은 장태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해주신 성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이제 그 세 나라에 제일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결코 한국의 19세기 말 20세기에 펼쳐진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세계사하고 아마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사를 이제 오늘 제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역사라는 것이 knowledge, identity, empowerment이라는 그런 것을 이제 흑인
그 역사학자가 주장을 하면서 흑인 인권, 흑인 역사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 2세들, 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역사 의식을 갖고 미국 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아마 역사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중국, 일본, 그리고 former Soviet Union, 그러니까 고려 사람, 그리고 이제 미국, 이 4개국에 이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데, 중국에는 뭐 지금 거의 200만에서 이제 점점 줄어가고 있고, 일본에도 뭐 한 70만, 그리고 이제 옛날 소련 영토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지역에 한 50만,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제일 많이 사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한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주하게 된 그 동기는 뭐 중국의 경우는 뭐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또 정치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특히 이제 북쪽 지방에 살고 있던 분들이 경제적인 빈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청나라가 포비든 그 만주를 이제 아무도 못 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일합방 직전부터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분들이 만주 지역으로 이주를 했고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경우도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부터 이제 강제징용 또는 노역 또 성노예 등등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고, 소련도 뭐 중국이랑 별 다르지 않죠. 그 당시에는 소련하고 중국하고의 국경이 이렇게 완전히 된 게 아니고 서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중국령에 있다가 소련 영토에 가고 막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이유가 많고, 미국의 경우는 오늘 제가 주제로 발표하는 내용이 이제 미국의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외로운 여정이라는 타이틀을 걸었는데,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죠. 특히 하와이로 이주했던 약 7,226명의 그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들의 경우는 이제 빈곤과 가난,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또 한 800에서 1000여 명의 사진 신부들이 왔는데, 그들도 역시 빈곤과 가난,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 그리고 이제 1905년 이후부터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미국에 와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온 분들도 꽤 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각 나라의 그 소수 인종 정책이 다 다릅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1949년 이후 공산혁명 이후부터 소수계에 대해서 자치령 또는 자치주의를 이제 선포를 하면서, 왜냐하면은 공산혁명 때 마오쩌둥이 소수계들에게 만약에 내가 공산혁명이 성공을 하면 너희들에게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이제 연변 자치주가 있듯이 autonomy, 자치 이게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는 완전 반대죠. 일본의 경우는 그 동화 정책이지만 2등 시민인 동화 정책이죠. 일본의 경우는. 그리고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에서도 이제 스탈린이 소수계에 대한 탄압을 하면서 1938년 이 사할린 지역에 있던 한인 모두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추구를 했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1960년대까지는 동화 정책을 추구하다가 이제 인종 갈등 또는 흑인 민권 운동, 그리고 여성 운동, 반전 운동이 거세게 불면서 이제 cultural pluralism,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이런 그 소수계 우대 정책을 비롯해서 소수계에 대한 배려 정책을 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소수계 정책에 따라서 이제 언어 사용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을 받고 조선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중언어, 이중문화권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만, 요즘은 또다시 이제 시진핑이 소수계를 탄압하는 정책으로 다시 돌아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문화혁명 시절하고 비슷하게 소수계에 대해서 이제 소수계 언어와 문화를 못 쓰게 하면서 중국 동화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경우는 뭐 완전 동화 정책으로 대부분의 제일동포 자이니치 3세, 4세들은 거의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조총련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한국어를 하지만 민단이나 이런 일본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는 거의 2세, 3세에 가서는 한국 언어를 거의 못하고 한국 문화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그 경우가 됐고요. 소련 영토도 비슷하죠. 처음에는 그 한국어를 1세들에게는 익숙했지만 2세, 3세, 4세에 들어서는 거의 소련 언어를 하다가, 이제 또 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으로 독립이 되면서 그 나라 언어를 또 배워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그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3세, 4세들의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소련 영토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좀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는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대부분의 한이 신규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민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영어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니들은 영어를 배워서 미국 사회에 정착을 하라.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 성장한 미주 한인들의 경우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영어권이고, 그리고 이제 미주류 사회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무슨 교수, 뭐 의사 또는 변호사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경우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국인 인구도 많지 않았고. 근데 요즘은 달라졌죠.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죠. 요즘은 뭐 BTS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미주 한인 2세, 3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한국어,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문화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는 당연히 조선족 학교를 다녔으니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이제 많은 조선족 젊은이들이, 특히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연변에 1985년에 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중국이 이제 막 개방하던 시기이고, 중국이 정말로 낙후된,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그런 국가였고, 그 북경에서 연변을 가는데 무려 30시간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연변에 2층 건물이 딱 하나 있었어요. 고려 호텔이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단층이었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버스를 타거나 길을 건너나 한국어로 소통이 다 됐어요. 그때. 누구나 다. 근데 제가 2005년에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에 간 거죠. 20년 후에 연변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기에는 4층 이하 건물이 없고 전부 4층 이상이고, 길거리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들을 수가 없고, 상점에 들어가서 한국어로 얘기하면 뒤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데리고 와서 한국어로 얘기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족 젊은이들은 다 떠난 거예요.
어디로 떠났냐? 한국으로 온 경우도 많고 아니면 대도시, 북경이나 뭐 심양이나 이런 대도시로 다 떠난. 그래서 연변 조선 자치주의 미래가 굉장히 우려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거기다 시진핑의 동아 정책까지 겹치니까 앞으로 이미 연변 조선적 자치주의 한국인 인구 비율은 50% 미만이에요. 이미.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는 총련과 민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민단계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 일본 동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총련계에서는 아직도 이제 이중언어, 이중문화권을 형성을 하면서 한국인이라는 강한 역사 의식과 아이덴티티, 그 자아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는 경우고, 소비에트 유니언의 경우도 이제 점점 동화되면서 이제 3세들의 경우는 거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제 거기에 최근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소련의 붕괴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는 그 이런 cultural pluralism 때문에 이중언어, 이중문화권의 학생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LA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한인 코리아타운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기 때문에 한국 학교나 한국 뭐 문화 이런 거를 습득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워졌고,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고, 그만큼 한국에 대한 프라이드, 한국에 대한 긍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고 있다.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모국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왜 터졌어요? 모국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기 전에는 당연히 북한과의 중국과의 수교가 활발했기 때문에 프로 북한이었다가 이제 한국하고 수교가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변했죠. 프로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이제 한국에 많이 와 있는 거고, 일본의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조총련과 총련과 민단이 분열됐고 아직도 분열된 상태로 있고, 통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소비에트 유니언도 이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중 한소 교류가 이제 되면서 많은 고려인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기 시작했고, 용어도 다 달라요. 중국은 조선족이고 일본은 자이니치고 소련은 고려 사람이고, 왜 이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여기서는 조선족이고 여기서는 고려 사람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미주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적이 이제 중국의 경우는 중국인이고 일본의 경우는 동아 정책을 추구하지만 한국인이에요.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컬한 건데, 그리고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 구소련에는 이제 소련 국적이었다가 지금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국적을 소유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경우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도 있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러나 최근 반아시안 증오 범죄가 급증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그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비교를 하면 상당히 역사적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비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하면서 좀 더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하는 것이 이제 미주 한인사죠. 미주 한인사는 이제 공식적으로 1903년 1월 13일
2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한 것을 하나 공식 이민의 시작이라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3년, 그래서 2003년에 센테니얼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었고요. 그러나 그 1903년 이전에 그 수수의 망명객과 학생 그리고 인삼 상인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특히 이제 외교관들도 왔었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인삼 상인들이에요. 인삼 상인들이 약 200여 명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차이나타운에 고려 인삼을 팔았습니다. 그분들은 미국에 올 때 돈을 많이 갖고 왔어요. 몇백 달러씩 갖고 왔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하루 한 달 임금이 30불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은 뭐 200달러, 300달러를 소유하고 지금 달러가 뭐 1,400원이 넘어서 저는 신나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게 옛날에 그 900원 할 때보다는 진짜 제가 부자 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숫자가 한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 돼요. 1903년 이전에 온 분들이. 그리고 이제 1903년부터 24년 사이에 약 8,000명 정도가 미국에 옵니다. 그들은 7,000명 정도는 노동이민자로 오신 분들이고 약 800명에서 1,000명이 사진 신부로 오신 여성들이에요. 사진을 서로 교환해서 그 당시에는 미국이 이제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이었기 때문에 anti-miscegenation law,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불허했습니다. 특히 백인 여성과 소수의 남성과의 그 결혼은 금지예요, 금지. anti-miscegenation law.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일부 이제 망명객들이 이제 한인 사회를 주도했죠. 그래서 이승만, 안창호, 서재필, 박용만 등 그분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대부분 망명객 출신이고 일부 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1903년부터 24년 사이에 약 8,000여 명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입국을 합니다. 1924년, 왜 1924년이냐? 1924년 미국이 아시안계 이민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아시안계는 더 이상 미국에 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인종차별주의적인 이민법이죠. 그래서 이 아시안계, 그래서 최근까지도 미국의 아시안계 인구가 그렇게 적은 거예요. 1924년부터 65년까지 아시아계는 미국의 이민이 금지된 겁니다. 그 일부만 빼놓고 누구? 학생, 외교관 또는 무역하는 상인들의 그 가족들 또는 부인이 예외고, 그렇지만 일반 노동 이민자의 부인들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까지 특히 이제 차이나타운이나 마닐라타운 같은 경우에는 배чл러 소사이티, 총각 사회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차이나타운의 90%가 미혼 남성이었어요. 여성은 거의 없었어요. 여성은 거의 창녀 또는 돈 많은 상인의 부인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골적인 인종차별 이민법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그 refugee act 또는 이런 주한미군으로 왔던 분들이 이제 한국인 여성들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의 이민이 재개가 됩니다. 외교관, 부하, 그리고 미군과 결혼한 여성.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의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때 오신 분들이 한 2만여 명 돼요. 1950년에서 64년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미주 한인 인구는 뭐 한 3만? 4만도 안 돼요. 1960년대까지.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러다가 이제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미주 한인의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1965년 이민법은 미국 최초로 인종에 상관없이 어느 국가든지 1년에 2만 명의 이민자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2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매년 미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단 초청 이민이에요. 초청. 그러니까 누군가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분들이 상당수가 이분들이에요. 미군과 결혼했던 여성들. 소위 그 당시에 양갈보 뭐 이런 식으로 첨대받던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 1965년 이후에 미국에 이민 온 한국인들의 그 원 뿌리를 찾아가면 한 30% 이상이 이분들이 시작한 거라고. 30%에서 40% 사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없었으면은 미주 한인 인구가 급증할 수가 없었던 거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역할을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연구로서 많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1965년, 1970년도 미국 인구 조사에 의하면 미주 한인 인구는 7만 명이었어요. 1970년도에. 그리고 이 신문 기사는 이제 1903년에 이제 한인들이 처음으로 헬리코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노동 이민의 시작이다. 102명이 한국인들이 도착을 했고, 그리고 21 여성, 21명의 여성들이 같이 왔고, 슈거 플랜테이션, 사탕수수 농장에 일을 할 것이라는 그 당시의 신문 보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밌는 것은 큐반보다 더 노동 일을 더 잘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한국인 노동자들은 농부 출신이 많지 않았어요. 도시에서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동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SS 갤릭으로 이제 1903년 1월 13일 도착을 했고, 그래서 올해 인천시에서는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주년 행사라고 그래갖고 인천에서 1902년 12월 달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2022년 120주년. 그리고 이제 초기 한인 이민의 이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미국 선교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교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선친이 있었던 땅을 떠나서 외국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꺼려했죠. 특히 하와이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거길 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에 이제 내립교회라고 있는데, 내립교회 조은수 목사가 강력하게 자기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와이는 헤븐,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라고 적극 장려를 했고, 또 첫 번째 거의 반 정도가 내립교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호레이스 앨런이 이제 누구냐면 이분이 이제 의사예요. 의사인데 한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죠. 잘 안 되니까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포교 활동을,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제1대 주한 대사가 됩니다. 미국. 그래서 이분은 외교관, 의사, 선교사 세 가지 역할을 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고종 황제의 친인척을 이제 병마로부터 서양 의술로 치료를 하면서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민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고종 황제를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데실러라는 분은 이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주주들이 보낸 일종의 그 리크루팅 에이전트예요. 그 리크루팅 에이전트를 뭐라고 그러죠? 모집책. 그래서 이분이 모집책인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니까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호레이스 알렌과 조지 존스 목사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이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 있어서 이제 하와이가 여러분 아시는 게 하와이 하면 지금은 사실 세계 각국의 인종들이 모여 사는 그런 섬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와이는 폴리네시안들이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크메하메아 III 제3세 크메하메아 3세가 왕으로 왕국이었어요. 왕국. 그러다가 이제 사탕수수 농장이 개발되면서 백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와이에. 근데 거기서 그들이 뭐에 직면을 하냐면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이 원주민들의 경우는 자본주의를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자급자족하는 농업에서 농촌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가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다 다를 수가 있고 어제 술을 좀 마셨으면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오늘 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태인데 갑자기 이제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고용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농장주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sun up to sun down 까지 하루에 10시간 중노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월급을 받는 그런 고용된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숙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productivity,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게을러, 로나라고 그 중간 보수가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이제 세계 방방곳곳에서 노동력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60년부터 1940년 사이에 33개국에서 40만 명의 노동자들을 수입합니다. 하와이로. 그래서 하와이가 오늘날의 멜팅팟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한국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33개국에서 40만 명의 노동자들을 수입한 이유가 바로 노동자 분열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민족이 많아지면 그들이 단결해서 파업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처음에는 중국, 나중에는 일본, 한국, 필리핀, 포르토리코, 포르투갈, 이런 사람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노동자 분열 정책. 그리고 이제 1882년 중국인 이민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일본계를 데려오기 시작하고 일본계가 하와이에 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는. 그래서 오늘날 하와이의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일본계들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사진 신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타운이나 필리핀 타운은 배철러 소사이티 총각 사회입니다. 근데 일본계와 한국계는 거기서 좀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사진 신부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05년 태프트 캐스라 비밀 협상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이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하고 1907년에 진사협정을 합니다. 젠틀먼스 어그리먼트. 젠틀먼스 어그리먼트이 왜 성립이 됐냐면
일본계의 미국 이민이 급증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반일본계 정서가 급증하기 시작해요. 반일본.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교육국에 이제 일본계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1906년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학교 절반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 일로 옮기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포화가 된 거죠. 교실이 그냥 만원인사료가 되면서 백인 부모들이 일본계 애들이 왜 여기서 같이 공부하고 있냐. 그 당시에 그 샌프란시스코 교육국에서 아시아계들은 따로 중국인 학교에서 공부하라는 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계 학생들이 왜 중국 학교에 가겠습니까? 안 가지. 중국 학교는 중국어로 배우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국제 문제로 번지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교육국에서 이런 일본인에 대한 차별 정책을 한다는 것이 일본에 알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공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외교 문제가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과 이런 젠틀맨스 신사협정을 맺으면서 일본이 이제 일본인들을 본토로 보내지 않는 대신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계 학생들이 일반 백인들 학생들과 같이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신사협정의 핵심인데 또 하나 그 조항은 뭐냐면 미국에 이미 와 있는 일본계 이민자들이 직계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듭니다. 직계 가족. 직계 가족이 누구냐? 부모, 자녀, 그리고 배우자. 그래서 사진 신부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한국은 그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진 신부 제도를 어부지리로 도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경우도 이제 사진을 보내서 거기서 사진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제 여성들을 자기 부인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여기에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진 신부 제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사진 신부로 오는 그 여성들의 경우에 극소수는 이제 양반 출신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더 받기 위해서 신교육을 더 받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교육받지 못한 저소득층이고 일부는 이제 그 당시 유교 정책에 의해서 탄압받는 여성들이 이제 벗어나고 싶고 모험심이 강해서 오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거죠. 교육받지 못한 저소득층으로 내가 떠나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결혼해서 오면 신랑이 돈을 보내줘요. 몇백 불. 그러면 집안에 도움이 되고 또 한 사람 입실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우리 가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들이 한 800여 명에서 1000명 사이고 또는 종교,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진 신부가 오면서 초기 미주 한인 사회는 안정을 찾습니다. 차이나타운이나 마닐라타운과는 달리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지탱을 했고 자녀 교육을 시켰고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기초를 닦는데 여성들 특히 사진 신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주로 로비 활동과 외교 활동에 전념을 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외교와 로비 활동을 통해서 한국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1년에 동지회를 설립해서 자신의 그 조직을 이제 활성화했고요. 두 번째로는 박용만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무관입니다. 무관 출신으로 미국에 와서도 소년병 학교를 설립을 했고 또 군단을 조직을 해서 군사 훈련을 시켰어요. 실제로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발굴한 그 자료에 의하면 이분이 1909년부터 이미 그 민주공화제를 주장했어요. 특히 무형 정부를 설립해야 된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무형 정부를 설립을 해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을 모두 대표하는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나중에 만주에 와서 의열단에 의해서 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controversial한 인물로 이분의 역할을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분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창호가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리버사이드에 안창호 선생이 1905년부터 1918년까지 파차파 캠프라는 미국 최초의 한인 타운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창호라는 인물도 상당히 이제 제가 한국 역사학계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된 인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창호라는 인물이 이제 그런 안창호라는 분이 만든 그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흥사단, 그 도산기념사업회 뭐 이런 등등해서 안창호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창호라는 인물을 이제 굉장히 실력 양성론 또는 교육가, 개량주의자 이런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초기에 이분은 독립전쟁론을 주장을 했고 한국이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실력 양성론을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독립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 핵심은 독립전쟁론인데 근데 사실 흥사단 경우에는 이제 인격 수양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흥사단에서는 무실력행 뭐 이런 인격 수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인격 수양을 한 이유가 독립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버리고 인격 수양에 중심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교육가 또는 개량주의자, 점진주의자 이런 측면만 상당히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역사학계에서는 안창호를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저는 그 안창호라는 인물이 독립전쟁론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내세운 것이 뭐냐면 통합입니다. 통합.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와 중도를 다 아우러서 통합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런 측면이 이제 많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제가 올해 이제 Song of Arirang이라는 책이 그 70년 전에 출판이 됐어요. 그게 이제 에드가 스노우의 부인인 님 웨일스가 쓴 그 소설이 아니지. 이건 실화니까 그 김산이라는 분의 그 자서전 비슷한 글인데 김산이라는 분은 그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공산혁명에 참여를 한 분이에요. 공산주의자라서.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옛날에 읽을 때는 미처 이 부분을 감지를 못했는데 이 올해 다시 읽었어요. 다시 읽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의열단을 만든 분이고 두 번째는 안창호라는 글귀를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창호라는 인물은 이런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도 포용을 해서 독립을 쟁취하는 게 중요하다. 통합을 강조했던 분인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서재필 박사죠. 서재필 박사, 뭐 독립신문. 이분은 이제 제1호가 굉장히 많아요. 제1호 박사, 의사, 제1호 국제개론 하신 분 등등해서 1호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서재필 박사가 그만큼 그 당시에 이제 선진 교육을 받은 분이고 독립신문과 대한의회 등을 만들었고 그 밖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창호가 설립한 대한인국민회가 190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1905년에 공립협회가 설립이 됐고 하와이에 있던 합성협회와 이게 합치면서 1909년에 대한인국민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만큼 뭐 서재필 최초 시민권을 획득을 했고 1889년 의사가 됐고 1892년 1894년 백인 여성 아주 유수한 가문의 백인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발굴한 파차파 캠프라는 것이 이제 1905년에 1904년 말 1905년 초에 설립이 됐는데 파차파 캠프의 존재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선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책과 논문이 수없이 많은데 거기에는 도선안창호가 리버사이드에 와서 오렌지를 땄다는 정도로 가볍게 언급이 됐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파차파 캠프를 설립을 해서 초기 독립운동의 메카 역할을 했던 곳이 파차파 캠프다라는 것을 제가 발굴했습니다. 그 주소가 1532 파차파 애버뉴, 지금은 4430 Commerce Street. 그리고 이제 도선안창호 선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1904년 3월 23일 리버사이드에 기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한인 노동국을 신설을 하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이제 노동 알선사들이 취업을 시켰어요. 근데 그 당시에 노동 알선사에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일본계입니다. 일본계들이 노동 알선사를 다 장악을 하고 있었고 한국인들에게 취업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선안창호 선생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한인 노동국 Korean Labor Bureau를 신설을 해서 한인들이 리버사이드에 오면 쉽게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한인들이 리버사이드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대의 전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파차파 캠프 안에는 한인 장로 선교회가 있었고 코리안 미션 학교도 있었고 커뮤니티 센터도 있었고 토론회도 있었고 생일잔치도 했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레이버 캠프가 아니라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면서 초기 독립운동의 메카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연구를 이제 제가 시작하게 된 이유는 2000년도 초에 저희 UC 리버사이드 도서관에서 지도 한 장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게 1908년 뉴욕에 있는 샌버른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제작한 지도인데 이것이 이제 리버사이드 다운타운 지도고 거기에 코리안 세틀먼이라고 써 있어요. 1908년에 리버사이드에 한인 촌인 한인 타운이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초기 미주 한인 사회는 대부분 샌프란시스코 또는 로스앤젤레스가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908년에 리버사이드에 한인 셀먼이 있었다. 금시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문헌에도 안 나와요. 리버사이드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이제 이 지도가 생각이 나서
뭐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눈 감고 헤엄치는 건지 뭐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어디서 시작할지도 모르겠고 지도 한 장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01년에 리버사이드시에서 도선한창호 선생 동상을 세우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2001년에. 그래서 지금도 리버사이드에 오시면 도산한창호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구에 가면 도산공원이 있고 도산한창호 동상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강남구하고 리버사이드 시는 자매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2001년에 안창호 선생이 리버사이드에 왔다라는 것을 인연으로 이제 동상을 세우는데 그 당시에는 파차파 캠프가 존재도 몰랐던 그런 시절이죠. 그냥 단순히 리버사이드에 와서 오렌지를 땄다라는 정도였었는데 이제 제가 연구한 것을 토대로 리버사이드 시에서 드디어 그걸 사적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1905년부터 18년. 그래서 제1호 Point of Cultural Interest 문화 관심지 1호로 선정이 됐고 그 이유는 남아있는 유적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Point of Cultural Interest라는 새로운 그거를 만들었어요. 리버사이드 시에서. 그래서 1호입니다. 그래서 1호예요. 그리고 이제 도산한창호 데이를 이제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2018년 통과시켰고 이제 이 신문 기사도 이제 제가 발굴한 신문 기사인데 이게 도산한창호 선생이 1902년 10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신문 기사는 1902년 12월 7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커 지하고의 전면 인터뷰입니다. 그 꼬레아 C로 돼 있고요. 이게 도산한창호와 이혜린 여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당시에 남성들이 머리 길게 딴 모습들, 청계천에서 빨래하는 여성들의 모습. 그래서 이 신문 기자가 중국과 일본은 어느 정도 아는데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관심을 갖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기사를 제가 114년 만에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이 끝에 이 끝부분에 안창호 선생이 미국의 문물을 배우고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배우러 미국에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끝부분에. 이 앞부분은 거의 다 미개한 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 대원군. 예, 대원군. 그 당시에 이제 낙후된 한국의 문화, 역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의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또 도산한창호 선생이 왜 미국에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재밌는 것은 도산한창호 선생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한국 역사학계에서 도산한창호 선생의 여권을 보면 시애틀 스탬프가 있고 샌프란시스코 스탬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서 왜 뭐라고 그러냐면 도산한창호 선생이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잘못 타갖고 밴쿠버로 갔대요. 그래서 밴쿠버에서 시애틀로 들어와서 시애틀에서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온 그런 거를 밝혀냈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도착했을 때는 무일푼. 그동안 가져갔던 돈을 여비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차이나타운을 배회하다가 알레산드로 두라는 백인 선교사를 만나요. 울기훈 길거리에서. 그 선교사는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분이고 도산한창호 선생하고 안면이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기거를 했던 것 같아요. 허드레 일을 하면서.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그 당시에 반아시안 정서가 워낙 극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먹고 살기 위해서
리버사이드로 내려온 겁니다. 그 당시 리버사이드는 미국 최고의 부촌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농업이 제일 중요한 산업이었고 리버사이드는 오렌지 농장이 성업 중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리버사이드에 오면 손쉽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몰려든 거예요. 리버사이드. 이게 이 모습이 이제 이 사진은 많이 알려져 있던 사진입니다. 오렌지 따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상표를 보고 그 백인 역사학자가 코넬리어스 럼지의 거기서 일을 한 거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요거 때문에. 코넬리어스 럼지. 그 코넬리어스 럼지라는 분이 안창호 선생에게 1,500불을 빌려줘요. 처음에. 그래서 그 1,500불을 갖고 코리안 레이버 뷰로를 설립할 수 있었어요. 한인 노동국을.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1907년 사진인데 이혜련 여사와 장남 필립. 유명한 영화 배우죠. 아시아 최초로 할리우드의 그 명성의 거리에 별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필립 안. 오렌지 들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스타. 그래서 여러분들 LA 오시면 할리우드 거리에 가서 꼭 이 필립 안 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이제 우연히 발굴한 사진인데 이게 파차파 캠프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해요. 다만 파차파 캠프는 철도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왜 불분명하냐면 1918년 파차파 캠프를 폐쇄하고 그 바로 옆 동네로 이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파차파 캠프인지 아니면 바인스리에 있었던 그 건지는 불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못 하는데 이분은 그 바이올렛 킴이라는 분의 이제 가족들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이혜련 여사의 외오숙촌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파차파 캠프, 안창호 선생은 항상 밖으로 돌아다녔거든요. 이분이 이제 파차파 캠프를 유지시키고 한 분이에요. 이분 가족이 끝까지 이분들은 리버사이드에서 태어나서 이분들 딸들이 리버사이드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2달 전인가 저희 연구소에 모든 걸 다 기부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찾아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사이로 이런 것이 다 없어질 다 버릴 건데 이 케어테이커가 이제 일본계였어요. 일본계 여성인데 그 일본계 여성이 우연히 알게 돼갖고 자기가 버리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면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가져왔죠. 거기서 이제 발굴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인들이 하와이에 제일 먼저 왔고 본토도 샌프란시스코에 제일 먼저 정착을 했는데 어떻게 리버사이드가 미국 최초의 한인 타운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 근거는 뭔가? 그는 뭐 이런 제가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대강 도산 그리고 도산 파차파 캠프를 일명 도산 공화국으로 불렸다고 해서 내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도산 공화국이라고 했을까? 근데 그 의문이 풀린 거죠, 저한테는. 왜냐하면 1911년 대한민국민의 북미총회를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에서 개최하면서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는 삼권 분립 제도를 확립하면서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1911년에. 직업소 개설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타 지역은 전부 총각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파차파 캠프만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을 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저도 몰랐는데 이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의도적으로 이상촌을 실험한 거예요. 이상촌. 그래서
이제 어떤 문구가 제가 발굴했냐면 공립협회가 1905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본부를 설치를 하는데 공립협회의 주된 임무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배에 도착을 하면 공립협회 사람들이 가서 이분들을 데리고 나와요. 중국계나 필리핀계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에인젤 아일랜드라는 섬으로 가서 거기서 검사를 받고 승륙이 허락이 됐는데 한국인의 경우는 이제 망명객으로 인정을 받아서 도산한창후 또는 그 대한민국민회에서 그 이런 인증을 하면 즉시 배에서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 도산한창후 공립협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총각으로 온 남자 혼자 온 사람들은 이제 뭐 사크라멘토, 덴버 이런 데로 보내요. 노동. 그런데 가족이랑 같이 함께 도착한 사람들은 리버사이드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락을 싸서 기차표를 구해서 주면서 기차원에게 리버사이드에서 이 사람들을 내려달라라고 했답니다. 그런 문헌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보낸 거죠, 리버사이드에. 그래서 하나의 그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했고 결혼식, 생일잔치, 강연회 등 토론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그 한글 학교를 운영을 했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그런 메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사이드가 왜 중요하냐면 1905년 공립협회를 창립했고 1907년 신민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신민회가 발기된 것이 바로 리버사이드입니다. 신민회를 1906년 리버사이드에서 발기를 하고 1907년 한국에 들어와서 신민회 활동을 했고 1909년 대한민국민회 그리고 행사단을 조직하는 그런 초석을 땄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파차파 캠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1913년 헤메밸리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바로 리버사이드에서 한 30여 분 떨어진 그 헤멧이라는 곳에 11명의 한인들이 리버사이드에 거주하고 있던 11명의 한인들이 이제 고용이 됐어요. 그래서 글로 기차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200여 명의 백인 노동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Go back to where you come from. Go back. 그러니까 인종 아시안들은 여기 와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고 하면서 되돌려 보내요. 1913년에 이 사건이 발생하니까 일본 영사관에서 이 사건을 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일본 식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권익을 대변한다. 그러면서 일본 대사관이 미국 정부에 공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본과 미국의 외교 분쟁으로 또다시 번졌어요. 그때 그 대한민국민회 회장이었던 이대휘 목사가 그 당시에 미 국무장관이었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국무장관에게 전보를 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전에 떠났기 때문에 일본 식민 국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한국인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 전보를 받고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미 국무장관이 일본과의 외교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뭐라고 기자회견을 하냐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일본 식민 국민이 아니고 한국인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이 사건을 정지시켜요.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군대와 경찰이 만주에 진출하는 이유가 똑같은 이유거든요. 중국의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일본 식민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본 군대와 경찰을 파견하거든요. 그거를 미국에서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리버사이드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인들이 했다. 그들이 그리고 이제 이 신문 보도는 이제 1910년 10월 5일자 신한민보 기사인데 이거 읽으면 여러분 이해되세요? 한국어는 한국어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드디어 알 수 있는 게 리버사이드는 제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이게. 근데 저에게 천운이 따랐습니다. 2017년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학생 2명이 저희 연구소에 인턴으로 왔어요. 하늘이 보내줬어요. 그 학생들 없었으면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 학생은 전공이 이런 거를 현대어로 풀이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전공이.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풀어줬는데 이거 아니구나. 그 학생들이 풀어준 거에 의하면 여기에 리버사이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동네가 생긴 곳이라고 써 있어요. 미국 여기 있잖아요. 동리가.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거를 신한 멤버가 그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곳에도 제가 이제 비슷한 거를 발굴을 했는데, 그래서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가 미국 최초의 한인 타운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하나의 핵심이 이제 민주공화제, 아까 얘기했던 제3차 대한민국민의 북미총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국민회는 완전한 헌법공화의 제도를 의지하여 조직한 단체인 까닭에 지방총회의 중대한 권리는 온전히 대의회에 있다. 여러분 1911년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이 없어진 지 딱 1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고종황제가 그런 상태에서 대의원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자치규정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무형정부를 설립을 합니다. 1911년에. 그러니까 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1911년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민주공화제가 리버사이드, 미국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한민보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1911년 11월 23일 오후 2시에 정식 회의식을 항하고 10일 연구 토론에서 밤샘 토론을 한 거예요. 밤샘 토론. 20일 개안을 통과시켰는데 오전 3시에 폐회를 했대요. 이거 밤샘 토론한 거죠. 대의원제도, 사법부, 민주공화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진이 바로 대한민국민의 북미총회 3차 회의 사진입니다. 대의원들.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려면 더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이거 아까 제가 설명을 했고, 도산한 창호 선생이 또 1926년 미 이민국에 의해서 추방됐다라는 것도 제가 또 밝혀냈습니다. 그 당시에 도산한 창호 선생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볼셰비스트라는 모함 투서가 미국 이민국에 제출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1926년 도산한 창호 선생은 미국에 원래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와이에서 한 달여 정 머물면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하지 못하고 그냥 추방시킵니다. 이게 이제 모함 투서입니다. 콩왕 찰송 리라는 분이 이게 동명이인인지 두 사람인데 제가 백방으로 이 이름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콩왕 찰스 홍리. 비슷한 사람은 찾았어요. 비슷한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유학생, 이렇게 영어를 쓸 정도면 일반 노동자들은 못 쓰거든요. 유학생 출신인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누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역사학자 분들께서 콩왕 또는 찰스 홍리, 이채홍인가 그분은 찾았어요. 이채홍.
그분이 유학생이에요. 그 네브라스카에 있는 대학에 유학 왔던 분인데 그분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게 이제 이분이 투서를 한 거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1호 대한민국에서 그 조종사 파일럿 최초를 안창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1921년에 일본에서 파일럿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18년에 이응호라는 분이 미군에 입대를 해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0회 이상을 유럽 전선에서 날랐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군의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그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인으로는 최초 파일럿이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1918년이니까 3년 앞섰는데 그러니까 안창남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날라 비행을 한 분이고 한국인 최초의 파일럿은 이응우라는 분이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20년에 우리 미주 한인들이 공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윌로스라는 곳에서 비행학교 비행대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군력을 키워야 도쿄를 품격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비행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 재정을 담당했던 분이 이제 농장이 1920년에 홍수로 그냥 망해버리면서 이제 비행학교도 오래 지탱을 못했는데 그분이 바로 김정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백미대왕이에요. 한인 최초로 그 백만장자가 된 분이에요. 그러면 쌀 농사를 크게 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쌀 값이 폭등을 하면서 이분이 백만장자가 됐고 이분이 이제 공군을 양성해야 된다는 그 뜻에 노백린 장군이 이제 그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의 국방장관이었었는데 그분과 의기투합을 해서 윌로스의 비행학교대를 설립을 했고 대한민국 공군이 정식으로 인정을 해서 대한민국 공군의 효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업적이죠.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군의 초기 공군 멤버들이 전부 일제에서 비행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이 이게 독립운동 투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군에서 뭘 쏴줬다 한 거죠. 바로 이 사진이 이제 그 당시 윌로우스 비행학교의 모습입니다. 1920년 윌로우스라는 곳은 바로 사크라멘토에서도 한참 위에 있어요. 그 노백린 장군과 만나서 이게 의기투합이 됐고 이제 1900 시간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지금 얼마나 됐죠? 시간이? 그래 그럼 제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 1940년대만 해도 아직도 굉장히 적어요. 한인 인구가, 미주 한인 인구가. 그리고 이제 2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고 저는 이제 김용옥 재미동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 김용옥이라는 분이 저는 전쟁 영웅이면서도 인도주의자로서 미주 한인 최고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2011년 메모리얼 데이에 MSN.com에서 미국 전쟁 영웅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김용옥 대령이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메가더 장군은 다 알아요. 근데 김용옥 대령은 몰라요. 그래서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좀 이거 좀 시정해 주세요. 네, 다 있는데 김용옥 대령이 당당히 대열에 껴 있어요,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인가는 제가 이분 설명할도 1시간 걸려요. 최소한.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리고, 다만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에 입대를 해서 일본계 미국인 사병들을 데리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로마 해방을 시킨 주역이고 피사의 사탑을 지켜낸 주역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국 전쟁이 발발하니까 다시 미군에 입대를 해서 한국 전쟁 중에 중부전선 60km의 북상 주역 부대의 장교였어요. 그리고 1972년 예편한 이후에 2005년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사회적 약자, 여성, 특히 매맞는 여성, 소수자들을 위해서 싸운 인도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알려야 되고, 이분의 업적이 최근에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그 고속도로 일부를 김영옥 메모리얼 하이웨이로 명명했고, 주한미군이 이제 평택으로 이주하면서 빌딩 하나를 영옥김 빌딩으로 명명했고, 이것이 이제 LA에 오시면 그 일본계 미국인들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기념비예요. Go for Broke Monument라고. 그러면은 이제 Go for Broke Educational Foundation이 있는데 거기에 회장이 김영욱 대령이에요. 일본계 미국인 제향군인의 회장이 한국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안창호 자녀들이고 2차 세계대전 때 한이 2세 약 800여 명이 미군에 입대를 했는데 그들의 상당수는 미군에 입대하는 것이 자기 모국의 독립에 기여한다는 것을 믿고 입대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논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5년 이후에 이제 한인 인구가 급증을 했는데 그 뭐 구조적인 이유는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가 분열이 됐고 남북한 동시에 독재 정권이 탄생을 했고 이제 남한에서는 경제 개발 5개 그런 계획을 하면서 빈부 갈등이 심해졌고 특히 이제 고학력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한 동경. 그래서 미국에서는 서울대, 연대, 고대, 동문회가 잘 됩니다. 그때 고학력들이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지금 2020년 200만 명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 7만 명에서 2020년 200만 명으로 급증을 한 거죠. 미주 한인 인구가. 그리고 이제 미주 한인 인구, 한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는 LA 폭동이죠. 1992년 발생한 LA 폭동을 통해서 미주 한인들이 이제 완전히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했던 한국인으로 살아왔다가 LA 폭동을 경험하면서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미주 한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이제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 미주 한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정치력 신장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세와 2세 간의 협심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미주 한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미주 한인들이 더불어 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바로 이 점이 바로 그 다문화 사회로 바뀐 대한민국에 던지는 교훈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미주 한인들이 당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을 세우고 단기적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현지에 계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마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